케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8억 달러를 쏟아부은 중국의 350km 고속도로가 폭우 사흘 만에 사라졌습니다. 78%가 진흙 속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폭우를 맞은 한국의 65km 도로는 멀쩡했습니다. 380억 원짜리 흙길이 2조 4천억 원짜리 고속도로를 이긴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하늘이 갈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번개가 대지를 내리치고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빗줄기가 차 앞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와이퍼를 최대 속도로 돌려도 앞이 보이지 않았죠.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새벽 2시.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합니다. 도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무너진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을 쏟아부은 도로입니다. 아프리카 동부 최대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 350km의 왕복 4차선 고속도로. 제가 직접 중국 정부와 협상하고 제 정치 생명을 걸고 밀어붙인 사업이었습니다. 무너진다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드러나는 광경은 차라리 전쟁터에 가까웠습니다. 아스팔트가 종이장처럼 들려 올라가 있었고 군데군데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대형 트럭 한 대가 그 구멍에 앞바퀴가 빠진 채 기울어져 있었죠. 운전석에서 피를 흘리는 운전사를 구급대원들이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현재 확인된 것만 이렇습니다. 도로 전체의 78%가 통행 불가 상태입니다. 78%. 350km 중 270km 이상이 한밤새 쓸려나간 겁니다. 저는 빗속에 서서 두 다리의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비에 젖은 정장이 살갗에 달라붙었고 구두 안으로 진흙물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느껴지지도 않았죠. 머릿속에는 하나의 숫자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18억 달러. 사흘 만에 18억 달러가 진흙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바로 다음 날 아침 제 참모가 가져온 단 한 줄의 보고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셉 은디아예, 케냐 교통인프라부 차관을 22년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와 그 실수가 어떻게 제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중국이 건설한 350km 고속도로 완공식. 행사장에는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대통령이 제 손을 잡고 단상 위에서 환하게 웃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새까만 아스팔트가 지평선 끝까지 뻗어 있었고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였습니다. 이것은 케냐의 새 시대를 여는 도로입니다. 대통령의 선언에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이 순간을 위해 3년을 싸웠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중국 정부와 밤새 협상했습니다. 그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도로가 케냐의 미래를 바꿀 거라고. 이 도로가 제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보다 더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케냐의 도로 사정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외국 분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기가 시작되면 간선도로마저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10톤 트럭이 바퀴째 빠져서 이틀씩 꼼짝 못하는 건 일상이었죠. 문제는 그게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과 직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들이 새벽부터 정성껏 수확한 채소와 과일, 시장까지 가는데 도로가 막혀 꼬박 사흘이 걸렸습니다. 냉장 시설 같은 건 꿈도 못 꾸죠. 결국 수확량의 43%가 시장에 닿기도 전에 썩어서 버려졌습니다. 한 해에 이렇게 사라지는 농산물의 가치만 8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심각했습니다. 편도 3시간. 매일 아침 무릎까지 차오르는 진흙탕을 걸어 학교에 다녔습니다. 우기에는 출석률이 35%까지 떨어졌죠. 교육부 장관이 한숨을 내쉬며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진흙탕에 빠져 있다고. 병원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까지 평균 47km.
도로가 끊기면 응급 환자는 그대로 죽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해마다 도로 미비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4,000명을 넘었습니다. 제가 차관이 된 것은 바로 이런 상황 한복판에서였습니다. 그런 제 앞에 꿈같은 제안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영건설그룹 아프리카 총괄 천웨이고. 그가 나이로비에 제 사무실을 처음 찾아온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세대가 청사 앞에 줄지어 섰고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수행원 8명이 먼저 내렸습니다. 천웨이고는 맨 마지막에 여유롭게 내렸죠.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자였습니다. 눈빛에는 자신감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가 펼쳐 보인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했습니다. 3D 그래픽으로 완성된 고속도로가 케냐의 대지를 가로지르는 영상, 왕복 4차선, 가로등, 중앙분리대까지 완비된 현대식 도로가 모니터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350km, 3년 반이면 완공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50km를 3년 반이라고요. 그때까지 케냐에서 도로 50km를 건설하는데 보통 6년에서 8년이 걸렸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자금, 장비, 인력 모두 저희가 제공합니다. 케냐 정부는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천웨이고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마치 아이에게 선물을 건네는 아버지 같은 표정이었죠. 그저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솔직히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런 조건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최첨단 고속도로가 3년 반 만에 뚝딱 만들어진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회의가 끝난 후 천웨이고가 저를 호텔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와인을 한 잔 건네더니 무심한 듯 테이블 위에 작은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열어보니 스위스제 고급 시계였습니다. 제 연봉 2배는 될 법한 물건이었죠. 작은 성의입니다. 좋은 파트너십의 시작을 기념하는 선물이죠. 저는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차관님의 아드님이 올해 대학 입학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과 전액 장학금을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리게는 돌려보냈지만 아들의 장학금 이야기는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미 저는 그의 그물에 걸려들고 있었던 겁니다. 천웨이고는 교묘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가져왔죠. 공사 감리비 명목으로 정부 담당관들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물론 공식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지만 제 부하 직원 20명에게 월급 외추가 수당이 들어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밀면 20명의 가족이 풍요로워진다.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어차피 좋은 도로가 만들어지는 건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천웨이고는 웃으며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의 손이 유독 차가웠던 걸 기억합니다. 중국과 계약을 마무리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는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프리카 도로 인프라 기술협력 사업 제안이었죠. 저는 별 기대 없이 회의에 응했습니다. 어차피 중국과 이미 계약을 맺은 상태였으니까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딱 2명이었습니다. 코이카 직원 1명, 그리고 도로 기술 전문가라는 이정우라는 한국인. 중국 측이 수행원 8명의 고급 승용차 세대를 끌고 왔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정우라는 사람은 40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바렌 점퍼에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첫인상은 초라했습니다. 그가 꺼내든 제안서를 보는 순간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65km, 8년. 중국이 350km를 3년 반에 해주겠다는데 한국은 65km에 8년이라니. 게다가 파견 인력이 겨우 8명이라고요. 실례지만 이게 진지한 제안입니까? 저는 웃음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참모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죠. 이정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저희 목표는 단순히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케냐 분들이 스스로 도로를 만들고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역량이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손을 짚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아이들이 진흙탕을 걸어 학교에 갑니다.
농산물의 절반이 시장에 닿기 전에 썩어 나가요. 응급 환자가 병원에 가지 못해 죽습니다. 당장 달릴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한 겁니다. 기술 이전이요? 인재 양성이요? 그건 배부른 나라에서나 하는 소리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정호의 표정이 굳었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차관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도로는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키고 가꾸는 것이 더 8년 동안 65km를 기다리는 동안 중국은 350km를 다 만들고도 남습니다. 비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참모에게 눈짓을 했죠. 회의를 끝내라는 신호였습니다. 이정우는 서류 가방을 챙기며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가 돌아서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빨리 만든 도로가 오래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때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한국 프로젝트를 공개적으로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순시를 다닐 때마다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고속도로를 선물합니다. 한국은 삽을 들고 와서 우리 보고 직접 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자들이 웃었습니다.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8년에 65km 대 3년 반에 350km. 차관이 밝힌 현명한 선택. 방송에서도 토론이 벌어졌죠. 패널 전원이 중국을 지지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프로젝트가 배정받은 남부 지역 의원들을 만나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한국이 도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8년이요, 8년. 중국이라면 같은 기간에 4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한국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은 실제로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ODA 예산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안까지 발의되었죠. 한편 한국팀은 남부 키탈레 지역에서 조용히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호를 포함한 한국인 기술자 8명이 케냐인 35명과 함께였습니다. 중국이 최첨단 장비를 수십 대 끌고 온 것과 달리 한국팀의 장비라고는 소형 굴삭기 2대와 다진 롤러 1대가 전부였습니다. 하루에 나아가는 거리는 고작 수십 미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언제 완성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도로 공사야 달팽이 산책이야. 어느 날 현장 근처 마을 주민 몇 명이 한국팀 작업 현장에 찾아가 항의를 했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작업 도구를 건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 던진 돌멩이가 이정호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보고를 받고도 저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생각했죠. 주민들도 답을 아는 거 아닌가. 한국 방식은 이 나라에 맞지 않는다고. 그로부터 며칠 후 중국 도로 건설 현장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공사장 근처 마을의 지하수가 오염된 겁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화학 폐수가 지하로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마을 주민 200여 명이 피부병과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공사 현장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우리 마을 우물물이 이상합니다. 냄새가 나고 물 색깔이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배탈이 났습니다. 천회의고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공사와 관련 있다는 증거를 가져오시오. 없다면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이장이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자 천회의고는 한술 더 떴습니다. 지금 이 공사를 중단하면 그 피해는 마을이 아니라 케냐 전체가 떠안게 됩니다. 잘 생각하시오. 사실상 협박이었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떨군 채 돌아갔습니다. 이 소식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완성되면 다 해결될 거라고. 몇몇 마을의 불편은 전체의 발전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때 이정호가 뭘 하고 있었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염된 마을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한국팀 소속도 아닌 자기 프로젝트 지역도 아닌 곳에 말입니다. 수질 검사 키트를 가져가 우물물을 분석하고 간이 정수시설 설치를 도왔습니다. 자기 프로젝트 예산에서요. 마을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왜 당신이 이걸 합니까? 이건 당신 일이 아니잖아요. 이정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같은 땅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한참 뒤에야 제 귀에 들어왔고 그때의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350km 고속도로의 완공만이 가득했으니까요. 중국의 속도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4,500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17시간 연속으로 작업했습니다. 때로는 24시간 교대 체제로 돌아갔죠. 하루에 깔리는 아스팔트가 1km를 넘었습니다. 저는 매주 현장을 방문하며 감탄했습니다. 검은 아스팔트가 끝없이 뻗어나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장관이었습니다. 이것이 케냐의 미래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케냐인의 고용 문제였습니다. 4,500명의 건설 인력 중 케냐인은 단 120명. 그것도 경비원이나 청소부 같은 단순직이었습니다. 현지 건설사에서 5년간 경력을 쌓은 한 기술자가 현장 사무실을 찾아가 참여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체 완결형 조직입니다. 외부 인력은 필요 없습니다. 기술 이전은 더 철저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케냐 토목공학과 대학원생들이 현장 실습 기회를 요청했지만 천의권은 단칼에 잘랐습니다. 기업 기밀 보호를 위해 외부인 출입을 금합니다. 케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재가 있는데도 모든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철근은 중국 본토에서 배로 운반해 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품질의 통일성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결국 이 도로 프로젝트에서 케냐가 얻은 것은 도로뿐이었습니다. 기술도, 경험도, 인재도 남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기술 같은 건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 이것이 제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곧 두 번째 실수가 이어지게 됩니다. 350km의 번쩍이는 고속도로 뒤편에서 이미 시한폭탄의 초침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천웨이고의 약속은 정확히 지켜졌습니다. 350km의 고속도로가 예정대로 완공된 것입니다. 완공식 날,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양복을 3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매며 중얼거렸죠. 오늘이 내 인생의 정점이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점이 맞긴 했습니다. 다만 그 뒤에 낭떠러지가 있을 줄은 몰랐을 뿐이죠. 행사장에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7,000명이 넘는 인파. 대통령 전용 헬기가 착륙하자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대통령은 검은색 아스팔트 위를 걸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은디아의 차관, 당신이 해냈소. 케냐가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 셔터가 수백 번 터졌습니다.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에 대통령과 제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실렸죠. 저는 하룻밤 사이에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천웨이고도 단상에 올랐습니다. 늘 그렇듯 자신만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이것은 중국과 케냐의 우정이 낳은 걸작입니다.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한 중국의 헌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번쩍이는 왕복 4차선 도로, 깔끔한 가로등, 눈부신 중앙분리대, 도로 양쪽으로 배수구까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완공식이 끝난 뒤 천웨이고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샴페인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죠. 아드님, 베이징대 잘 다니고 있습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잊지 마시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직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남부 키탈레에서 한국팀은 어디까지 진행했을까요? 3년 반 동안 완성한 거리, 고작 28km, 350km 대 28km.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한국 프로젝트를 볼 때마다 조롱을 멈추지 않았죠. 한국팀, 오늘도 달팽이 행진 중. 한 방송에서는 아예 타이머를 걸어놓고 실시간으로 중국 도로와 한국 도로의 진행 속도를 비교하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스튜디오 패널들이 깔깔대며 웃었죠. 저도 그 방송을 보며 웃었습니다.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었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완공 후 18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만이었습니다. 장거리 트럭 운전사들이 하나둘 이상한 점을 지적하기 시작한 거죠. 이 구간 지날 때마다 차체가 미세하게 떨려요. 타이어 문제인가 싶어서 정비소에 갔는데 차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새 도로에 차가 적응하는 과정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한 달 뒤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도로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금이 아스팔트 위를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상적인 마모 범위 아닙니까? 저는 담당자에게 되물었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죠. 보통 이런 균열은 5년에서 7년 사이에 나타납니다. 18개월 만에 이 정도라면 솔직히 좀 빠릅니다. 빠르다.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350km짜리 도로에 실금 몇 개쯤이야. 대수롭지 않다고. 하지만 균열은 점점 커졌습니다. 2달 뒤에는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벌어진 곳이 나타났습니다. 3달 뒤에는 아스팔트 표면이 물결치듯 울퉁불퉁해진 구간이 발견됐습니다. 화물차 운전사들이 그 구간을 지날 때면 짐이 흔들려 화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잦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건설사에 공식 유지보수를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보증 기간 내임으로 무상으로 처리될 거라 생각했죠. 천웨이고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든 순간 그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했던 톤은 사라지고 사무적이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차관님, 안타깝게도 보증 기간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완공된 지 18개월밖에 안 됐는데.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 기간은 완공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12개월이라고요. 저는 급히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었습니다. 영어 본문은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부속 조항이었습니다. 중국어로 작성된 소인수의 부속 합의서. 그 안에 보증 기간 12개월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차관 이자율. 본 계약서 영어 버전에는 양국 협의에 따른 이자율 적용이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중국어 부속 합의서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 7.2%. 국제개발 차관의 평균 이자율이 2%대인 것을 감안하면 이건 고리대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8억 달러의 7.2%면 이자만 해마다 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매년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잡고 있던 손가락에 힘이 풀렸습니다. 보수 작업을 원하신다면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견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틀 뒤 도착한 견적서를 보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1차 보수 비용. 건설비의 30%. 5,400억 원. 그것도 1년치 보수 비용이었습니다. 이건 강도짓 아닙니까? 저는 전화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천웨이고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계약은 계약입니다, 차관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현재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차관 원리금 건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 협력은 어렵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아, 혹시 모르시는 건 아니겠지만 계약서 47조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이 24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도로 시설물에 대한 우선 처분권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철거권이죠.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나이로비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저 도시의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그들이 자랑하던 고속도로가 사실은 이 나라의 목을 조이는 올감이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이정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빨리 만든 도로가 오래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가 회의실을 나가며 했던 말. 저는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마디가 가슴 한복판에 모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균열 문제가 터진 바로 그 시점에 남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팀이 만든 도로 주변 마을에서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뭘 한다고 28km짜리 흙길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내겠습니까? 하지만 제 밑에서 일하는 젊은 부하 직원 와이나이나가 어느 날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차관님, 키탈레 지역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귀찮았지만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의 내용이 묘했습니다. 한국 팀은 도로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로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정호가 이끄는 팀은 케냐 기술자 35명에게 매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모여 체조를 하고 안전 점검표를 하나하나 확인한 뒤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마치 군대처럼 일사불란했다고 Y9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로 멈추게 한 것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한국 팀은 도로를 아스팔트로 깔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붉은 흙과 자갈을 이용해 30cm 높이로 토대를 쌓아 올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비싼 수입 자재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도로가 됩니까? 저는 코웃음을 치며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Y9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정우 씨가 케냐 기술자 20명을 한국에 데려가 연수를 시켰습니다. 2주간요. 돌아온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달라져 있었다니 뭐가? 한국의 도로 관리 시스템을 보고 온 거예요. 매일 새벽부터 도로 점검을 하고 작은 균열 하나도 기록하고 배수구 청소를 매일 하고 그런 걸 보고 와서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배수구 청소라니, 도로 점검이라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당장 350km짜리 고속도로지 배수구 청소 기술이 아니라고. 하지만 Y9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됩니까? 연수를 다녀온 기술자 중에 음원기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28살이에요. 이 친구가 한국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마을 주민들에게 도로 보수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키탈레 주변 3개 마을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Y9아, 지금 우리가 신경 쓸 건 350km 고속도로의 균열 문제야. 65km짜리 흙길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Y9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눈빛을 좀 더 주의 깊게 봤더라면 아마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사이에 중국 도로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균열이 처음 발견된 넉 달 만에 도로 곳곳에서 함몰이 시작됐습니다. 아스팔트 아래 기초가 부실했던 겁니다. 우기 때 스며든 빗물이 집안을 약화시키고 있었는데 배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나이로비에서 몬바사 방면으로 가는 구간에서 화물 트럭이 함몰 지점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 구간은 일주일간 통제되었습니다. 운수업계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도로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축이 나가고 타이어가 터지고 짐이 흔들려 파손됩니다. 도로세를 내는데 이게 도로입니까? 시위대가 교통부 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피켓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18억 달러짜리 도로가 18개월 만에 폐도로? 저는 사무실에서 그 피켓을 내려다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러다가는 정치 생명이 끝난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천웨이고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정했습니다. 제발 보수만이라도 해달라고. 비용은 어떻게든 마련하겠다고. 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대금 선불 입금 확인 후 기술팀 파견이 가능합니다. 입금 확인까지 최소 45일 소요됩니다. 45일이요. 도로가 매일 무너지고 있는데 45일을 기다리라고요. 그리고 차관님.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꾸 언론에 우리 도로 품질 문제가 나오는데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로 좋지 않잖습니까? 관리하라고요. 도로가 무너지는 걸 입막음하라는 겁니까? 아드님 학교 문제도 있고 하니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책상 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나라의 미래를 맡겼다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났습니다. 뇌물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아니, 그것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제가 눈앞의 화려함에 속아 본질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속도, 규모, 화려한 아스팔트, 완공식의 환호, 그 뒤에 숨겨진 부실한 기초, 작동하지 않는 배수구, 터무니없는 이자율, 독소 조항. 저는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기상청이 이례적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엘니뇨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년의 4배에 달하는 강수량이 사흘간 집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인 오후, 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비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자정 무렵에는 1m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천둥이 밤하늘을 찢었고 번개가 대지를 내리쳤습니다. 새벽 2시,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차관님,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합니다. 도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차를 몰고 현장으로 향하는 20분 동안 저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빗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나이로비 몬바사 간 고속도로에서 대규모 도로 붕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3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대형 차량 여러 대가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를 때마다 드러나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스팔트가 거대한 파도처럼 들어 올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구간은 통째로 밀려나가 도로 옆 농경지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곳곳에 뚫린 싱크홀은 지름이 5m가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대형 트럭 3대가 그 구멍에 앞바퀴가 빠진 채 기울어져 있었고 한 트럭의 운전석에서는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우산도 없이 뛰어와 보고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상황입니다. 싱크홀 47곳, 아스팔트 완전 유실 구간 89km, 부분 손상 구간 184km, 통행 가능 구간은 전체의 22%에 불과합니다. 22%, 78%가 하룻밤 만에 날아간 겁니다. 저는 빗속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3년 반 동안 4,500명이 매일 17시간씩 쌓아 올린 도로가 18억 달러, 우리 돈 2조 4천억 원이 투입된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인프라가 사흘간의 비에 진흙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구두 안으로 진흙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장이 비에 젖어 살갗에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 무슨 짓을 한 거지.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누군가 부축하지 않았다면 진흙탕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천의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 복구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신호음이 5번 울린 뒤 연결되었습니다. 상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긴급 복구팀을 보내주십시오. 지금 당장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복구 작업은 별도 긴급 계약이 필요합니다. 긴급 할증이 붙어서 대략 건설비의 4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선불이고요. 건설비의 45%, 8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사람이 다치고 있습니다. 트럭이 싱크홀에 빠져 있어요. 이게 돈 타령할 때입니까? 차관님, 저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저희도 본사 승인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부실하게 지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책임을 져야지. 그 순간 천의고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완공식 때 미소를 띠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차관님,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계약서대로 이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리금 상환 지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설물 처분권 조항이 발동됩니다. 쉽게 말해서 남아있는 도로 시설물을 저희가 철거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도로가 무너지고 있는데 남은 것마저 철거하겠다고요. 돈을 내든지 아니면 남은 도로도 가져가겠다. 그런 말입니까?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를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전화를 끊고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고 통제요원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무너진 도로의 참상이 한 장의 사진처럼 눈에 들어왔습니다. 18억 달러짜리 도로가 사흘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갚을 수 없는 빚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이틀 뒤 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나이로비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고속도로가 마비되자 물류가 끊겼고 식품 가격이 이틀 만에 40% 뛰었습니다. 주유소에는 기름이 떨어졌고 약국에는 의약품이 바닥났습니다. 교통부 청사 앞에는 시위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은디아에 차관 사퇴하라. 그 외침이 사무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야당은 이미 국회 긴급 청문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였고 대통령실에서도 연일 전화가 왔습니다. 완공식에서 제 어깨를 두드리던 그 대통령이 이제는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리를 보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해결책이라니. 무너진 도로를 어떻게 합니까? 고칠 돈도 없고, 고칠 기술도 없고, 중국은 돈부터 내놓으라고만 합니다. 그때 Y9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한 장의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차관님, 이것 좀 보십시오. 남부 키탈레 지역 피해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한국 기술협력 구간 65km 도로 표면, 경미한 손상 3%, 구조적 손상 없음, 통행 지장 없음, 같은 폭우, 같은 지역, 같은 사흘, 350km 중국 도로는 78%가 무너졌는데 65km 한국 도로는 97%가 멀쩡하다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직접 확인했습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Y9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의 한국 도로는 흙빛이었습니다. 중국 도로처럼 검고 번쩍거리는 아스팔트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 투박한 흙길은 기록적 폭우를 견뎌낸 뒤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십시오. Y9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도로 위에서 케냐인 기술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이 조금 쓸려나간 부분을 자갈로 메우는 작업이었습니다. 장비라곤 삽과 손수레가 전부였습니다. 이들이 폭우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나와서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외부 지원 요청 없이요. 이틀 만에 경미하게 손상된 구간을 전부 원상복구했습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지 재료, 현지 인력, 현지 기술. 중국한테 5,400억 원을 선불로 내야 겨우 1년. 7위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비가 그친 아침 햇살 아래 흙투성이가 된 채 도로를 다지는 젊은 케냐인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도로를 자기들의 손으로 고치는 것이 자랑스러운 듯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정호가 말했던 것의 의미를. 저희 목표는 단순히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케냐 분들이 스스로 도로를 만들고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도로가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남은 겁니다. 그때는 그 말이 공허한 구호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사진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18억 달러로 만든 도로는 사흘 만에 사라졌지만 380억 원으로 기른 사람들은 이틀 만에 도로를 되살려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억지로 참았습니다. 차관이 사무실에서 우는 꼴을 보여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Y9나. 네, 차관님. 키탈레에 가야겠다. 지금 당장. Y9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 번졌습니다. 차를 타고 남부로 향하는 4시간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우가 핥히고 간 대지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중국 도로의 잔해가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검은 아스팔트 조각들이 흙더미 속에 파묻혀 있는 모습이 마치 무덤 같았습니다. 키탈레에 도착했을 때 이정우는 도로 위에 쪼그리고 앉아 집안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바렌 점퍼 차림은 처음 만났을 때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옆에는 케냐인 기술자 음원기가 같은 자세로 앉아 함께 기록을 하고 있었죠. 저를 보고 이정호가 일어났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자신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사업 중단을 시도하고 돌맞는 것을 묵인했던 사람이 찾아왔으니까요.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비해 온 말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의 얼굴을 보니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씨, 제가 틀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정우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차관님,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방해했던 사람에게 원망도 추궁도 없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그날 저녁 이정우와 음원기 그리고 케냐인 기술자들과 함께 간이 텐트 아래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파손된 중국 도로 구간을 한국 방식으로 복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음원기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키운 기술자들이 현재 120명입니다. 자재도 현지 조달이 가능합니다.
3개월이면 주요 구간 복구가 가능합니다. 120명이요. 처음 35명에서 시작해서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120명이 된 겁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그 싹이 또 다른 씨앗을 뿌린 거죠.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중국에 지불할 보수 비용의 50분의 1이면 충분합니다. 50분의 1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5,400억 원 대 100억 원 남짓. 그리고 중국 방식은 또 무너질 테지만 이 방식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방식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그리고 그러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에 가서 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 청문회장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300석 규모의 본회의장이 빈자리 없이 꽉 찼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이 빼곡했고 카메라 수십 대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생중계되고 있었죠. 케냐 전역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당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은디아의 차관, 18억 달러입니다. 이 나라 연간 교육 예산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도로에 쏟아부었고 그 도로는 사흘 만에 사라졌습니다. 국민에게 설명하십시오. 의원들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여당 의원들조차 고개를 돌리고 있었죠. 완공식 때 제 옆에서 환하게 웃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차관이 중국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고급 시계와 자녀 유학편의 제공. 이것이 사실입니까?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저는 준비해 온 답변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것이었죠. 관례적인 부인과 법률 용어로 가득한 서류. 이것만 읽으면 일단 위기는 넘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흘 전 키탈레에서 봄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자기들의 도로를 자기들의 손으로 고치며 웃고 있던 젊은이들. 돌을 맞고도 묵묵히 일하던 이정호의 뒷모습.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라는 그 짧은 한마디. 저는 준비한 답변서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케냐 국민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변명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러 왔습니다. 본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는 사실입니다. 받았다가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유학 편의는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제 변호사가 방청석에서 얼굴이 하얘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지른 진짜 죄는 뇌물이 아닙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진짜 죄는 이 나라의 미래를 속도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저는 350km라는 숫자에 눈이 멀었습니다. 3년 반이라는 속도에 취했습니다. 빛나는 아스팔트에 현혹되었습니다. 중국이 내미는 화려한 포장지만 보고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7.2%라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1년짜리 보증 기간을, 시설물 철거권 조항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의원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온 한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이정호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케냐에 와서 8년에 걸쳐 65km의 도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비웃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조롱했습니다. 언론을 동원해 깎아내렸습니다. 그분의 사업을 중단시키려 의회를 부추겼습니다. 그분의 팀이 현장에서 돌을 맞았을 때 저는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장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그런데 사흘간의 폭우가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8억 달러짜리 도로는 사라졌지만 380억 원짜리 도로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도로가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남은 겁니다. 한국이 남긴 것은 65km의 흙길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도로를 만들고 지키고 고칠 수 있는 120명의 기술자였습니다. 그 기술자들은 폭우 다음 날 외부의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도로를 복구했습니다. 이틀 만에요. 비용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반면 중국에 보수를 요청하면 5,400억 원입니다. 선불로요. 그것도 1년치입니다. 야당 의원 하나가 탄식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표정도 무거웠죠.
저는 속도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이 나라 전체가 겪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희 처벌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방식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빚을 갚는데 수십 년이 걸리겠지만 사람을 키우면 길이 보입니다. 그것이 제가 뒤늦게 깨달은 진실입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변호사가 뛰어와 팔을 잡았습니다. 미쳤습니까? 왜 전부 인정한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5년간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청문회 이후 케냐 국민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물론 비난도 있었습니다. 사퇴 요구도 거셌죠. 하지만 동시에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한 것에 대한 존중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SNS에서는 은디아의 차관의 눈물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졌고 청문회 발언 영상은 이틀 만에 300만 회 조회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도로 방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일주일 뒤 국회는 한국형 도로 기술 협력 전국 확대안을 압도적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47표, 반대 18표. 야당 의원들조차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소식은 아프리카를 넘어 세계로 퍼졌습니다. 일본 국제협력기구 JICA의 동아프리카 담당 국장이 케냐를 방문했습니다. 3일간 키탈레 현장을 시찰한 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도 기술 이전 방식의 ODA를 오랜 기간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케냐에서 이뤄낸 성과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현지화 수준, 주민 참여도, 기술 전파 속도, 모든 면에서 한국의 접근법이 한 단계 앞서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ODA를 인정한 겁니다. 이 발언은 국제개발협력업계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세계은행 아프리카 인프라 평가단이 케냐를 공식 방문하고 3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한국형 기술 협력 모델은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 속도와 규모가 아닌 지속 가능성과 현지,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이 모델을 아프리카 전역에 확산할 것을 권고한다. 세계은행의 공식 권고. 이것은 한국의 ODA 철학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천일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청문회에서 제 발언이 나간 직후 케냐 검찰이 중국 건설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계약서 독소 조항, 뇌물 의혹, 환경 오염 방치 혐의였습니다. 천일권은 수사 개시 이틀 전에 이미 나이로비를 떠난 뒤였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무너진 도로, 갚을 수 없는 빚, 그리고 오염된 마을의 우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남긴 건 도로가 아니라 상처였소. 읽음 표시는 떴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저는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입니다. 청문회 이후 차관직에서 사임했고 한동안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집 밖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일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형 도로 기술의 보급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망가뜨린 것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었으니까요. 그 사이 케냐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키탈레에서 이정호에게 처음 기술을 배운 35명 중 한 명이었던 음원기. 28살이었던 그 청년은 한국식 도로 건설 기술을 익힌 뒤 소규모 건설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직원 5명으로 시작한 회사였습니다. 처지른 마을 도로 보수였죠. 주민들과 힘을 합쳐 2주 만에 15km의 도로를 복구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면서 주변 마을에서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 직원은 15명으로 늘었고 3년 뒤에는 45명, 5년 뒤에는 120명이 되었습니다. 매출은 첫 해 3억 원에서 5년 만에 85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음원기의 회사에서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회사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한 명이 10명을 가르치고 그 10명이 또 100명을 가르쳤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그 싹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에서 또 씨앗이 나오는 순환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이 기술은 케냐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르완다가 먼저였습니다. 케냐의 기술을 가르쳐 달라는 공식 요청이 왔습니다.
음왕기와 동료 기술자들이 루안다의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이어서 우간다, 에티오피아, 탄자니아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남미 볼리비아의 산악지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기마다 도로가 유실되어 마을이 고립되는 문제를 겪고 있었죠. 케냐 기술팀이 현지를 방문해 그곳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방식을 함께 개발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라오스에서, 태평양의 파푸아뉴기니에서, 심지어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한국이 뿌린 이 씨앗은 45개국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총 1200km가 넘는 도로가 이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5만 명. 15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 기술을 배워 자립적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실업률이 높은 아프리카에서 자기 손에 기술을 가진 사람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15만 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균 5명의 가족이 있다면 75만 명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설하고 관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된 농부, 학교에 걸어서 갈 수 있게 된 아이들, 병원에 제때 도착할 수 있게 된 환자들, 도로 하나가 바꾼 삶들입니다. 지난달 저는 이정우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코이카를 정년퇴임한 뒤에도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탄자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젊은 기술자들을 양성하고 있었죠. 여전히 바랜 점퍼 차림이었고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 씨, 아니 이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을요? 이 나라에 도로를 주셔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셔서요. 이정우 씨는 잠시 멀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기술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일어선 것은 케냐 분들 자신입니다. 그 겸손함이 이 사람의 본질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압니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한 국가라고 합니다.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폐허 위에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도움에 기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세우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가 놀라는 나라가 되었죠. 그 경험이 있기에 한국은 압니다. 진정한 도움이란 완성품을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법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는 걸,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찾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라는 걸,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이 오랜 격언을 세계에서 가장 잘 실천하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그 가치를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속도와 규모에 눈이 멀어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폭우가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화려한 겉은 사흘 만에 무너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키운 것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응원기는 지금 케냐 건설업 협회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중국의 도로는 빨리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완공된 순간 우리의 역할은 끝이었습니다. 한국의 도로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배우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15만 개의 손. 그 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에, 남미에, 아시아의 대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정우 씨가 케냐에 처음 왔을 때 그는 바랜 점퍼에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비도 인력도 자금도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가져온 것은 가방 안에 없었습니다. 25년의 경험, 그리고 사람을 믿는 마음, 그것이 결국 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케냐 교통부 차관 조셉 은디아예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은 속도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공유가 대한민국의 가치를 세계에 알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